네, 원구성 협상 타결로 국회가 마침내 정상화됐지만 여야 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되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 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53일 만에 개점 휴업 상태를 끝낸 국회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상임위 구성에 합의를 했고 쟁점이었던 행안위, 가방위를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는데 협상안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만시지탄이다. 이 정도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국회를 52일간 멈출 수밖에 없었던 노릇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이 정치에서 완성도 완패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합의 정도를 이뤄내는데 52일이 걸렸다는 것은 여야가 지금 심각한 민생의 위기를 너무 지금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생각이 드는 것은 결국 또 동상이몽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이 네 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뭔가 속도감 있게 가자고는 하지만 이 지금 특히 지금 형사사법 이 지금 특별위원회가 지금 중수청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생각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야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후속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출범을 위한 특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그 지금 검수완박 입법 법안을 완전히 법 자체를 다시 제지하려고 하는데 지금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상당한 이 지금 시각차에 따른 진통이 또 예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사후 약방문이라는 겁니다. 사후 약방문은 우리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고칠 건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국회 후반기가 들어오면서 원구성을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대한 그러니까 제도적 보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번에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 이 법을 발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반기 원구성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반기 때 의장단과 상임의장단이 후반기 이 상임의장단이 구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임기를 갖고 가는 그렇게 되면 국회 공백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금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한 확실한 규칙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승자 독식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를 차지하는 뭐 그런 식의까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지금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배분하는 문제로 항상 매번 이렇게 진통을 겪고 국회가 공백되는 부분은 이제는 반드시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근본적인 문제까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셨습니까?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일단 여야가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뭐 핵심 논란이 됐던 상임위를 뭐 1년씩 서로 나눠서 맡는 이런 그 결과를 도출했는데 굉장히 기계적인 도출이죠. 이 정도 합의하려고 국회를 50여일간 이렇게 방치해놨냐. 국민들이 국회 그동안 한 것도 없이 그렇게 돈 몇천만 원씩 받아가도 되냐. 이런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좀 아쉬운 타협이다. 물론 뭐 타협이 아쉽지만 뭐 된 것이라도 일단 다행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아쉬운 점은 분명히 아쉬운 점이고 저도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반기 국회 때도 이 법사위를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컸었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원구성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전 상임위 위원장을 맡아서 운영이 됐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견제 없는 독주 속에서 부동산 민심이라고 하는 역풍을 맞아서 정권 교체가 된 겁니다. 자, 앞으로도 그럼 또 어떠냐? 이번 하반기도 시작부터 이렇게 어려웠는데 지금 2년 뒤면 이제 총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여소야대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진다면 또는 뭐 여대 야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국회 운영의 룰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회 운영의 룰을 좀 새롭게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는 좀 미리 합의를 해두자. 그래서 다음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임위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꼭 정비를 해야 될 게 법사위입니다. 법사위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해서 또다시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가지고
국회가 공전되는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반기 국회에서 꼭 이 문제는 풀어야 되고요. 그 땜질식으로 지금 상임위가 배분되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저도 무슨 기계적인 그 배치는 바라지 않지만 만약에 여대 야소가 된다면 또는 여소 야대라면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국회 운영의 좀 전반적인 룰을 어느 정도 합의를 해놓고 총선을 치른다면 다음 국회 때는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은 걸 조금이나마 좀 면하지 않을까. 좀 그런 점에서 국회가 다음 총선 전에 합의를 해야 할 부분, 선진화법의 보완 부분이 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두 분 다 너무 늦었고 정치력의 한계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지만 국회는 그래도 정상화돼서 이제 돌아가게 됐고요. 25일부터 다음 주부터 4일간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5년 만에 공수가 바뀐 여야 또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고 있는데 이번 대정부 질문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떻게 저는 대략 한 세 가지로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거대 야당의 선명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부분인데 지금 이 정권 교체 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첫 지금 이 국회 대정부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압도적인 절대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한 야성을 가지고 아마 이 지금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바닥권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아마 상당히 타고 민주당 입장에서 공세의 칼날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에 반하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일종의 국민의힘의 대치기. 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국민의힘이 대치기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그거겠죠. 지금 그러니까 서해 피격 공무원 그리고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전 정권이 반인권적인 그러니까 진보 정권을 표방하면서도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다는 부분을 아마 강하게 몰아치면서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그러니까 전 정권에 대한 일종의 종북 낙인을 통해서 아마 지금 수세 국민이 몰려 있는 이런 이 전국 상황을 좀 뒤집어 보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여야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빚어질 것인지는 한번 지켜볼 대목이고 또 하나 볼 대목은 이 지금 이번 그 대정부 질문에서 첫날 이 지금 정치 분야 질문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질문자로 나섰는데 네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현재 이 지금 그 검찰공화국으로 표성되는 아마 이 지금 법무부의 여러 가지 인사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야기를 할지는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한동훈 이 현 법무부 장관하고 일종의 리턴 매치라고 할까요? 네. 이것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이 박범계 장관이 재직 시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자신의 인사권을 통해서 법무연수원으로 상당히 여러 번 자천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이 지금 호사가들이 있는 그 입장에서는 재밌게 보이긴 합니다만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나름대로의 그 논리와 그리고 또 나름대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이 서로가 한 행위들에 대해서 강하게 부딪히는 부분도 아마 민심을 앞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양측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이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데뷔전이기도 하죠. 네,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여권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소위 그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행정부 장관들의 입장이 바뀐 부분들 통일부라든지 여기서 이제 입장이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질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한동훈 장관과의 그 소위 리턴 매치 지난번 청문회 때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싱겁게 이제 결과가 났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 속에서 치러지는 대정부 질문입니다. 야당으로서는 칼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중에 꼽히는 게 인사 문제예요. 그런데 인사의 검증을 누가 담당하느냐? 법무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향한 어떤 그 부실 검증 문제, 그 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이제 검찰 인사 문제, 그리고 이제 사개특위에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검수완박의 뒤처리 문제, 이런 걸 둘러싸고 또 한 번 논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 얼마나 잘 선방을 할지 또는 되치기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이 제일 관심이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이게 또 대통령 지지율이랑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좀 저희가 살펴볼 텐데
일단 이번 주에는 지난주와 같은 32%가 됐습니다. 하락세는 멈췄는데 부정평가는 다시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하락세는 멈췄지만 부정평가는 올라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 지금 지지율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용어를 빌어서 풀어해 보면 일종의 보합세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하락 국면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려는 추세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것은 지금 이 더 이상의 추락은 안 된다고 해서 강하게 마지노선이 형성이 돼서 이 양쪽의 기류가 강하게 충돌되고 있는 양상이다. 일단 마지노선이 형성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간 것 중에는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보수 지지층들이 지지를 체려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30% 선까지 무너질 경우에는 이거 잘못하면 완전히 윤석열 정부가 무너질 수 있어. 이건 안 되지. 내가 지난번에는 내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해초리를 들었지만 이건 이제는 더 이상 지지를 철회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모이는 소위 말하는 훈육적 지지 철회에서 그 생각이 바뀌는 장면이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선이 형성이 됐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 이 나름대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 노력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바뀐 것은 없네. 더 실망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판단을 유보했던 사람들이 또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그러한 것은 지금 또 그 이 부정평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향후 이 보합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부분은 결국 제 생각에 윤 대통령 하기 나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한 부분이 지금 시사하고 있는 국민들이 따갑게 질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보합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보합세로 조금 보인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지율 하락에 대처하는 여권의 자세가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소위 그 도스태핑을 통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아예 워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할 발언 자체를 확 줄여버렸다. 이것들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쳐서 좀 하락세가 멈춘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고 여당도 마찬가지죠. 여당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구급 발언으로 논란이 커졌었는데 부랴부랴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진정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지율 하락세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멈췄는데 문제는 부정 여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네. 자,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아직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실도 여당도 국민들은 물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그 물가 어떤 민생 대책, 그다음에 과학 방역이라고 그래서 코로나 대응 이런 부분들을 지금 빠르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권은 인사 논란이라든지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췄지만 정치적인 공세, 즉 북송 어민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민생 문제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탈북 어민들의 북송에 대해서 못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민생 문제를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너무 좀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엊그저께 세금 문제 감면 조치들이 있었는데 부동산 또는 이제 대기업 재산세, 그다음에 법인세, 근로소득세 이 전반적인 조세 이제 방향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 서민들의 세금은 찔끔 내려가는데 이 20억, 30억까지는 부동산 비싼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의 세금은 몇 천만 원씩 깎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대기업의 세금도 확 깎이고. 자,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 세금이 누구를 위한 감세냐. 지금 정부가 돈 아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재정을 감소하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재정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는지 이런 것들이 즉 감세가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도 이게 민생 대책으로 과연 받아들여지는지 이 부분이 아직은 피부에 안 와닿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국민들이 민생 대책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반등의 어떤 계기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루에 빠질 수 있는 또 그런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반등의 계기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지금 존재감이 없는 참모진에 대한 교체 필요성도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광복절 사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어떤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국민들이 뭐 정책을 놓고 크게 판단한 건 없어요. 아직 이제 임기 석 달도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한 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정쟁보다는 뭔가 국민의 통합, 그다음에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율 하락세는 어느 정도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계기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 정권들 보면 지지율이 하락할 때 소위 그 분위기 여론 환기용 그런 인사 개편들을 했었어요.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은 인사한 지 이제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뭐 사적 인사 논란, 채용 논란, 그다음에 검찰 중심 논란이었거든요. 참모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좀 여권 지도부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준석 대표 논란이 이제 막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여권 지도부를 뭐 다시 개편해서 판바꾸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국민들에게는 뭐 소위 말해서 이준석 밀어내더니 밥그릇 싸움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진 개편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필요하다면 참모진 개편도 필요하고 그리고 광복절 특사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돼서 어떤 정쟁보다는 국민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야를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할 경우에 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국정 운영의 방향을 좀 바꿨구나 이런 인식으로 중도층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화끈하게 지지율의 어떤 좀 관망 자세로 돌아설 수 있는 부정에서 관망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광복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첫 특별 사면이 될 텐데 이제 누가 포함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국민 정서를 신중히 감안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이명박 전 받아들이십니까?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복잡한 신경을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앵커께서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됐던 그 수사를 책임졌던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더 이어서는 검찰총장 때 상당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구속 수사했던 이 전직 대통령을 본인이 다시 또 사면을 시켜줘야 되는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적 아이러니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그렇게 호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이 형량 그대로 그러면 둬야 되느냐? 그럴 수도 없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는 또 이런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이 고령에 또 지병까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인도주의적인 관점, 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분명히 내가 의지대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 전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국민의 그러니까 이 지금 정서를 감안하겠다는 부분은 결국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만 통해서 그 국민화합 통합을 이어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러니까 정치적 형평성도 나름대로 기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때 당시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김경수 경남도의사의 사면을 그러니까 일종의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는
그러한 제안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바트, 정치적 주고받기처럼 비치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부담을 갖고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상대 당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김경수 전 도지사에 대한 정식 사면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형평과 함께 국민 통합도 모셔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형평성이나 균형을 고려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루어지면 김경수 전 지사도 이제 사면을 함께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 보는 거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김경수 전 도지사에 대해서 사면 플러스 복권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이 김경수 전 도지사에 대해서 사면을 한다고 한다면 2년형을 살고 있는 부분들에서 형집행정지가 풀려서 그러니까 집행이 정지가 되면서 풀려놓고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긴 합니다만 문제는 복권이 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없거든요. 지금 이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지금 그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복권을 시켜주게 되면 김경수 전 도지사 입장에는 2024년에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회복이 되면 김경수 전 도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정치 복귀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곧 정치권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말 그대로 친문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야권의 90점이 생기면서 약간의 이 그러니까 일종의 균제 국면이 만들어진다. 그런 국면을 과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하느냐, 계산이 넣느냐 안 넣느냐 이 부분도 지켜볼 대목이라는 것이죠.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이재용 부회장은 복권,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는 뭐 가석방 이런 식이 된다고 한다면 어정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건 뭐 좀 균형 맞추기 아니야? 근데 사실 과거에 뭐 8.15 특사니 무슨 특사를 보면 어느 정도의 기계적인 여야 균형은 다 맞췄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등의 계기점을 찾아야 됩니다. 언론에서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 상황만 만약에 사면 복권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냥 뭐 예상한 대로 됐네. 별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럼 뭔가 기대치 이상이 나와야지 국민들이 뭔가 화합과 통합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 외에도 즉 사면의 폭과 대상이 조금 더 넓고 커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논란이 될 수 있었던 인사들을 다 예를 들면 사면 복권에 어느 정도 좀 포함을 시켜서 좀 규모를 키워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쟁이나 뭐 처벌 이런 것보다는 뭔가 지금의 그런 그 경제 위기, 민생 위기 국면에서 화합과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될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저는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인물들 외에 좀 그 사면의 특사의 폭과 대상이 좀 넓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긴데요. 지금 전국을 돌면서 장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전남 진도를 찾았고요. 전날에는 전북 정주에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윤핵관 또 상계동 출마 등을 거론했는데 지금 이런 행보를 두고 자신의 지지 기반을 좀 다지는 행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자체는 결국 이준석다운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답다는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그러니까 가치적인 평가를 일단 차치하고라서라도요. 이준석 당대표가 일반인들이 예상했던 윤리의 재심 청구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그리고 또 이 상당히 자신의 징계의 부당성을 막 이렇게 언론에 나가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항변하는 이러한 대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상당수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단은 이 정치 전면에서 사라지는 듯하지만 그러나 정치 외곽에서 주로 지방을 돌면서 그것도 주로 2030의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자기가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젊은 층과의 직접 대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정치적 지지세를 결집해서 모아가는 그리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 지방 외곽을 돌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도권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 감정을 갖고 있는 외곽의 젊은 청년들의 지지층을 끌어모으면서 이 외곽의 지지를 끌어모아서 결국 서울로 올라오는 그러한 형태의 아주 그러니까 이 좀 노림수가 고단수의 그러한 하나의 대응을 저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치 장래적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그 대응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정치 외적 장애 강제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 결과 이것이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구체적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안이 있어서 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법적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이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일단 이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그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닥쳐오지 않은 그런 그 불안한 그러니까 그 자신이 관여할 수 없는 미래는 일단 제쳐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만 열심히 해서 그거를 통해서 뭔가 지금 반전을 올리려는 그러한 노림수 자체는 저는 뭐 이준석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답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효과가 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굳이 입을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위 징계 이후에 여권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굳이 본인이 입을 열어서 여권을 질타할 경우에 오히려 여당 지지층으로부터 소위 밉상 이런 비호감도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굳이 입을 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입을 열기보다는 행보를 조용한 행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개혁성, 혁신의 진정성 이런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차별화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진정성을 가진 차별화. 좀 말 대신 이런 그 행보를 통한 차별화가 여론전에 있어서는 향후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정치에 재개하는데 만약에 지금 여권의 지지율이 뭐 특별하게 떨어지지 않고 조용히 이준석 대표가 가라앉는다 그러면 결국 이준석이 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구나라고 읽힐 텐데 오히려 상황은 자신의 징계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본인은 차별화가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진정성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뭐 이준석 대표로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진정성만 보여주고 이걸 통해서 향후 다음 어떤 기회를 노리는 이런 행보가 지금 이준석 대표로서는 뭐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셀프 공천 의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이재명 의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본인을 인천 계양을에 공천하라고 압박을 했다고 이제 폭로를 한 건데 당내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 뭐 소위 말하는 의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이 대세 자체를 아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폭로가 뒤엎지는 못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이재명 의원이 상당히 그러니까 당 대표로 가는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은 많겠죠. 그렇지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 폭로 하나로 뭐 이렇게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폭로 자체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쨌든 전직 당대표 노릇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나름대로 공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박지원 전 위원장이 20대 여성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젊은 층들 MZ세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가 아마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표밭인데 그 세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 박지원 전 위원장의 공격 자체는 상당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박지원 전 위원장을 이렇게 타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있으면 민주당에서 혁신을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박지원 표 이 계획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내가 적극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돌파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만 더 붙인다면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이러한 이재명 의원의 이런 말 바꾸기 또는 그러니까 이 잘못된 태도에 대한 공세 자체를 뭐 청년의 결기, 폐기 이런 걸로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자신의 그러니까 이번 당 대표 그러니까 등록 자체가 거부된 데 대한 약간은 이 지금 보복성 폭로 정도로 삐칠 수도 있다는 측면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재명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민주당에서 이제 했던 설명이 지도부가 출마를 요청했다는 설명과는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부에서 요청해서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재보궐에 출마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권을 노린 무리수다라고는 언론의 평가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로가 특별하게 충격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것이 이재명 의원에게는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아마도 이제 전대가 시작되고 TV 토론이라든지 유세 과정에서 청년들을 적극 끌어안는 발언들을 계속 이재명 의원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TV 토론 같은 데서 이 질문이 나온다면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 같은 그런 젊은 청년들을 적극 안고 가겠다. 화합을 통해서 차기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 끌어안기에 나설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 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